자, 오늘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 사주가 기본적인 요소가 음양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양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양 오행이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태허라고 하는데, 태허에서 어떻게 분화가 됐고 그 분화된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사주풀이를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태허라는 상태는 그 누구도 해석이 힘듭니다.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이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생의 인생이든 우주든 모든 거에는 반드시 구성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은 그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딱 그것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화설하고 천하대세는 분구필합, 합구필분. 이게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첫머리 문장입니다. 화설, 뭐 이야기 하건대, 뭐 대저, 이런 발어사고, 천하대세란 나눠짐이 오래되면, 오렐 구자, 나눌 분자죠. 반드시 필합, 합쳐질 합자. 나눠지기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기 마련이고, 합쳐지기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지기 마련이다. 이게 이제 삼국지가 한나라 통일되고 나서, 통일된 한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분할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첫 머리를 쓴 건데, 온 우주의 법칙을 바로 여기서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죠.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자 하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음과 양이 기본으로 나눠지게 되고, 양이 다시 4개로 나눠지고, 각각 2개 해가지고 4개로 나눠지고, 그 4개가 다시 또 2개로 해가지고 8개로 나눠지고, 이걸 우리가 팔괘라고 하죠. 이거 이제 오행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왜 음양 4개 나눠주는데 왜 오행이라고 하나? 사행이지 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8괘가 또 나눠지고, 다시 또 8괘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64괘. 64개가 다시 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다뤄지진 않는데, 아무튼 얼마가 되겠죠? 그럼 다시 곱하기 2를 해. 그럼 다시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게 또 얼마가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되고, 얼마가 돼서 무한이 되는 거죠. 무한수에 들어가고, 그 무한수가 다시 어느 순간 0으로 수렴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 수렴한다.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이게 계속 순환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대우주의 법칙이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이라도 천문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법칙으로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미 5천년 전 우리 선인들께서는 이미 간파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간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의 법칙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법칙이란 기본적으로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법칙을 사람의 삶에 맞게 조정한,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큰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굉장히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미물이에요. 하찮은 미물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미나 어떤 뭐 플랑크톤을 보듯이. 그러면 그 커다란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번역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해석의 과정.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공자님, 맹자님 같은 성인이라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딱 이거를 보고도, 딱 이 무를 보고도 딱 캐치해. 딱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란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조정과 번역의 작업이 필요했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 바로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얼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의 법칙을 인생의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춘 거죠. 초점을.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이라는 거는 쓰면 엄청 복잡합니다. 정자체로 쓰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간차체로 쓰는 법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주팔자는 인생의 초점, 삶, 우리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춘 그 번역된, 음양오행을 번역된 작업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양오행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려면은. 음양오행. 그러면 오행은 이제 나중에 보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온 거니까. 그럼 음과 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허의 상태는 그 누구도 몰라요. 아주 뭐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만 알 수 있는 상황인.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큰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태허가 어느 순간에 분리가 됩니다. 음과 양으로. 음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이 한자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이게 있죠, 이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쓴 건데, 원래 한자가 그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형상화, 회화 문자기 때문에. 이게 뭐냐?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옹기종기.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장 우리가 살기 적합한 지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뒤에 산을 끼고 있어서 북쪽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이 흘러서
먹고 살기가 좋은, 여기 앞에 이제 밭을 만들면 딱 좋죠. 물이 있으니까 길기도 쉽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딱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형인데, 이게 이제 언덕이에요. 언덕. 구릉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탄한 이제 땅이나 혹은 물을 상징합니다. 언덕과 물, 이걸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만들어 놨더니만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맨날 귀찮아. 다른 거랑 이제 합쳐줘야 되는데, 합쳐져서 다른 글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세웠어. 그래서 요게 이제 둔덕을 의미합니다. 둔덕,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럼 언덕 옆에 이건 뭐냐? 이거 여러분 좀 한자를 아시면은 요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금자죠. 이제 금자.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품었다는 거거든요. 품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머금은 걸 의미해요. 뭘 머금었어. 그러면은 입에서 나오는 김, 입에서 나오는 이게 입이거든요. 입으로 머금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지붕이고, 지붕 안에 지붕이 생기면 무엇을 가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얼 머금었다. 무얼 머금었냐?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한자인지 아시나요? 이를 운자죠? 이를 운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구름자입니다. 구름 운자. 여기 위에다가 비유자를 합치면은 구름 운자가 되죠. 이제 구름을 형성한 건데, 구름을 머금었다 라는 거예요. 구름을 머금었다. 어디서? 둔덕에서 우리 운무가 막 이렇게 산에 가면은 아침이나 저녁에 끼잖아요. 특히 새벽. 이렇게 운무가 낀 형상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 개의 둔덕이 있는 형상에 여기에 막 구름들이 이렇게 막 운무가 껴 있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딱 봤을 때 생각 드는 거. 뭐 좀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은 아름답다, 운치 있다 이러죠. 근데 여기 봐봐. 벌써 운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물론 운치는 다른 의미긴 합니다. 여기 뭐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운치라는 뭐 운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치 있다 이러는데 음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산에 언덕에 구름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침하다. 벌써 여기서 나오죠. 음침하다. 둔덕에 구름을 머금었다. 그래서 음침하다. 여러분들 음침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의 법칙은 계속 나눠짐이 오래되면 분구, 필합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짐이 오래되면 합구, 필분 나눠진다. 반드시 나눠진다. 그러면 음에 대한 건 음침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개로 확장시켜 보자는 거죠. 음침하다. 여러분들 이거를 성격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내향형, 외향형 이런 식으로 나누죠. 음침하다. 머물고 있다. 언덕에서 안개가 머물러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을 나타내죠. 머무른다. 내향형이죠. 내향형. 자, 성격에 말고 직장으로 한번, 직장은 좀 어려울래나 지금은? 그러면은 한번 성격 말고 직장 말고 그럼 뭘로 해볼까? 여러분들 그 인생사에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 뭐가 있지? 결혼. 자, 성격 나왔죠? 성격. 자, 결혼운.
결혼운을 봅시다. 결혼운. 결혼운을 음이라고 했을 때 결혼운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배우자죠. 결혼운이란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배우자가 누군가 이걸 의미하잖아요. 배우자가 음이다 양이다. 배우자가 음적인 성격이다. 이건 뭘까요? 안에서 내조를 잘한다는 거지. 내조. 안에서 나를 내적으로 좀 도와준다는 거죠. 음침하다는 거는 물론 배우자가 음침하다 이런 면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좀 더 솔직하게 이제 또 깊게 들어가면은 배우자가 음을 띈다 이러면은 음란하다 이런 또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음침하다는 게 나중에 오행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머물면 뭐 합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밖에서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럼 안으로 욕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성욕이 발달합니다. 성욕이. 그래서 이제 음란하다 약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쨌든 뭐 요거는 나중에 오행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배우자가 결혼운이 음이다. 그러면 안에서 도와준다. 그리고 안에 좀 더 응침적으로 있기 때문에 축제 능력이 있다. 축제가 뭐죠? 축제. 그 먹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대학 축제의 그 축제가 아니라 재물을 비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음이라는 거는 음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음이 있는 이유는 뭐죠? 이거잖아요, 원래. 지금 이거는 복잡하게 됐지만, 변형이 됐지만, 원래 이 글자를 형성하는 거는 산에 안개가 낀 거야. 그러면 안개가 왜 꼈냐고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휙휙휙휙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아니고 정돼 있는 거예요.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다. 집중되기 때문에 응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결혼운은 이렇고, 그러면 학업운은 어떠냐? 학업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집중되고 응칩이 되기 때문에 학업운이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려면 앉아서 공부합니다. 좌정. 저도 공부 좀 꽤나 해왔지만 삐뚤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좌곡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잖아요. 글이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잖아요. 바로 자. 수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정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해. 왜냐면은 책에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좌정한다는 의미는 뭐죠? 정지.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학업운이 좋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번역이라고 그랬죠. 해석, 번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주의 기본 형식이에요. 방침이죠. 어떻게 보면은 산에 안개가 머물러 있다. 음침하다. 한자조차도 어려워 생긴 게.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머나먼 일 같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해석 이렇게 분야별로 방면별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해석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자, 다른 걸로 잠깐 이제 넘어가겠지만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팔자라는 거는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네 가지의 기둥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기둥이 우리 인생에 있다. 그게 무엇을 어떤 기둥이 의미하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기둥. 태어난 연, 월, 일, 시, 언제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기둥을 철기둥을 쓸 수도 있고 나무 기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흙으로 만든 기둥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이 크게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기둥, 여덟 가지 글자, 이게 이제 사주팔자, 우리의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음을 나타낸다고 보죠. 그리고 이건 양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8개 글자가 모두 음을 나타내는 글자인 거예요. 8개 글자 모두가.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모르시면은 1강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탄생하는 순간에 우주에 있는 기를 마셔요. 흡기. 왜냐면은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되죠? 운다고요? 울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응애 이렇게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 순간에 떠돌아다녔던 기운을 마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마셨던 기운이 다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자, 한번 여기서부터 사주팔자 해석을 해보죠. 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음은 둔덕에 있는 안개 낀 형상을 의미하는 거구나. 안개가 산에 머물러져 있네.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는 거네. 가만히 있는 특성을 타고난 사람이 됐구나. 가만히 있는 특성을 타고난 사람이 어떻게 살까? 대충 어린 시절, 아동의 시절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이제 양육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 음을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양육을 받아서 복을 받고 아니면은 복을 못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음적인 측면은 아까 전에 응집이라고 했잖아요. 응집. 응침, 응집, 다 쓰는 말입니다. 가라앉을 침자거든요. 역시 가만히 있을 정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은 무방합니다. 응침, 가만히 있는 성격의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가만히 집에서 좀 더 이 사람을 좀 잘 케어를 할 수 있겠구나. 다만 너무나 이게 8개 글자 모두가 다 안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한테는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엄청난 헌신을 하진 않겠다. 왜냐면은 성격 자체가 음침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다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약간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잘하는 데 있어서의 그 커다란 배경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절에는 학업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학생이 되겠죠.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좌정, 바르게 앉아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겠네. 그러니까 학업은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학생할 때 요거 이제 좀 힘들죠? 쓰기가 힘들잖아. 이게 손입니다. 손. 이게 손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묶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책을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건데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옛날 조상님들이 또 바꿨습니다. 쓰기 힘들어서. 요렇게 세 개로 그냥 퉁치는 걸로. 요거 이제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에는 소질이 있구나. 소질이 충분하네. 소질이 충분하네. 그럼 뭐 직장은 무엇을 가질까라고 하면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가질까? 음침하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성질이니까 사무직일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여러분 그 직업 노래 알죠? 천태만상. 천태만상 인간 세상. 천태만상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천 가지의 태도, 뭐 이런 변질된 그 어떠한 상태, 만 가지의 상징, 뭐 물건, 형식 이런 거거든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으로만 나누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우주의 법칙을 또 쓰는 거죠. 이제 오행. 뭐 오행도 안 되면은 이제 12간지가 들어가고 12지, 10간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것도 안 되면 64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세분화. 뭐 어쨌든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어거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음의 기운이 충만하네. 음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직업을 음이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듯한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음이라고 하면은 금 아니면 수일 겁니다. 왜냐면은 음에서 금과 수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금이랑 수가 성질이 워낙에 또 두 개가 또 판이해가지고 정하기가 어려운데, 뭐 그냥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정자재로 하는 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은 가만히 있는 사무직 성격이 있지만, 아까 전에 응집했다고 그랬잖아요. 응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직보다는 응집이기 때문에 뭔가 단단하고 단련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공부는 꽤 잘했어.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직업은 응집되고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한다. 저는 딱 지금 생각나는 게 군인이 생각납니다. 그것도 싸돌아다니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군인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작전 장교.
이 장자도 이게 좀 축약해서 쓴 겁니다. 원래는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이게 딱 무기가 생각나죠. 이렇게 샥. 옛날에 이런 청룡 언월도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딱 잡고 쓰는 무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휘두르면은 사람을 확 다 베버리는 무기를 딱 들고 있는 멋있는 장수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략화가 된 거죠. 어쨌든 장교가 생각납니다. 작전 장교나 이렇게 앉아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장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말년에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면은 응집을 했기 때문에 축제의 능력이 있어. 축제의 능력. 그래서 말년에는 먹고 살 걱정, 노후 걱정은 노후 생활은 풍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생각보다 딥하게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대충 사주가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미리 예측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태허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에서 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풀어지게 되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으로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엔 더 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왜냐면 미래를 예측하면 사람이 좀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어떻게 내 사주를 전문용어로만 하면은 통변이라고 합니다. 통변. 통해서 변호사 할 때 있죠? 변호사. 이게 변호사가 그 변자가 뭐냐면은 풀어낸다거든요. 뭔가를 복잡한 걸 풀어낸다. 그래서 통해서 풀어내는 통변 작업을 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뵙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